자, 이제 공부하시면 할수록 양이 쌓이니까 좀씩 어려워지죠. 네, 계속 반복할 거니까 뭐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아무튼 우린 60점 넘으면 되죠. 이건 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이건 넘기 쉬워요. 우리 시험에 80점이라면 보통 5년 이상 공부해야 돼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이것은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60점 맞기 쉬워요. 24문제 맞추면 되잖아요. 40문제에서. 그러죠? 그러면 맞고 틀리고 하다가 실수로 한 4개 맞춰버리면 학교 갑니다. 이거. 그럼 60점 딱 나와 이거. 그러니까 두 문제 중에 하나만 맞힌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게 좀 마음을 그래 편하게 가세요. 2학년 하는 거 긍정적으로 하셔야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지? 어려운 거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쉬운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사람마다 어렵고 쉽고가 부분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또 자기 생각을 난 여기가 쉽다고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쉬운 거 위주로 일단 정리하면 됩니다. 내가 모든 과목마다 내가 쉬운 부분이 있겠죠. 거기만 딱 정확히 정해도 일단 60점 맞아요. 근데 좀 불안하니까 네가 좀 어려운 부분도 약간 플러스 몇 개씩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마다 제일 쉬운 것만 골라서 하세요 일단. 그렇게 하면 쉬워집니다 시험이. 자, 이제 190페이지 보시면 이제 담보물권 있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 중에 질권은 시험 범위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치권과 저당권 두 가지만 공부합니다. 그럼 자 190페이지는 네모 1번 담보물권의 통유성 있나요? 통유성이란 공통된 특성입니다.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을 통유성이랍니다. 그럼 자 우리가 돈을 빌리면 담보제도가 있는데 혹시 빌려준 돈 못 받을까봐 담보를 많이 설정합니다. 그럼 담보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어요. 인적 담보는 사람이 인질로 잠다가 아니죠. 이게 각종 보증채무, 뭐 연대 보증 뭐 들어봤죠? 그렇죠? 그런 걸 말고 이건 다행히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다행이에요. 이게 민법에서 제일 어려워요. 시험 범위 빠지고 우리는 물적 담보만 시험 범위고 이게 유치권과 이제 저당권이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채무 같은 거 우리 공부 안 해요. 참 다행입니다. 그중에 이제 담보물권 통일성이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채권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채권.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보통 뭘 꼭 은행에서 잡죠? 저당 근저당 잡죠. 채권 뒤에 저당 근저당처럼 담보물권이 따라 나온 채권이 있어요. 보통 은행은 이렇죠. 보통 근저당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 돈 빌려줘요. 친한 친척, 형제 자매간에. 그럼 저당권 잡습니까? 물론 잡을 수 있지만 안 잡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또는 우리 옆에 사람 안 친하잖아요. 옆 사람에게 10,000원 빌려줘요. 10,000원. 그럼 집에 저당권 잡습니까? 안 잡니까? 안 친하더라도 금액이 적으면 저당권 없이 돈만 빌릴 수 있고 금액이 많더라도 아주 친한 사이면 저당권 같은 거 없이 돈만 빌릴 수 있죠. 근데 금융계 가면 보통 이런 걸 잡는 게 많이 있죠. 이렇게 채권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담보물권이 따라 나오거나 담보물권이 없거나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의 채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쪽을 공부하는데 담보물권이란 뭘 담보한다 그 말이죠. 뭘 담보하는 물권 그 말입니다. 그럼 담보물권은 뭘 담보하죠? 뭐 예를 들면 저당권 뭘 담보해요? 뭘 담보해요? 돈 못 받을까 봐. 그러죠? 써인 대로세요. 돈 못 받을까 봐 저당 설정한 거죠. 그럼 채권은 담보를 당하네요. 그럼 수동이니까 P를 써서 이걸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다시 이 채권은 담보를 당하잖아요. 그럼 수동이 뭐다? P. 그것을 피담보 채권 또는 피담보 채무 다 같은 말입니다.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무 그래요. 근데 반면 담보권 없이 돈만 빌려주면 담보당하지 않죠. 이걸 그냥 무담보 채권 그래요. 무담보 채권. 또는 그냥 일반 채권이랍니다. 그냥 채권은 보통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뒤에 담보권이 따라 나오면 그것을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무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쪽을 공부하니까 이쪽을 예를 들어오면 만약에 가백이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을로부터 3억을 빌립니다. 3억 채권. 그럼 을은 혹시 돈 못 받을까 봐 뭔가 담보를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갑과 합의해서 이 부동산을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한다 해보세요. 그래서 을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했다 해보세요. 그럼 누가 설정자죠? 갑 시오 소유자가 설정자예요. 얘가 설정자고 을은 타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죠. 얘를 무슨 권자 저당권자랍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자 저당권은 물권이지만 이게 주된 권리예요. 을은 돈 못 받을까 봐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종을 따져보자면 어떤 게 주된 권리예요? 채권이 주된 권리. 돈 못 받을까 봐 저당 설정하죠. 돈도 안 빌리는데 저당 설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주된 권리예요.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 따라 나온 권리. 엄마 자식 따지면 엄마가 있어야 자식이 나오겠죠. 이게 모권, 엄마 권리예요. 얘가 자식 차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이지만 이게 주된 권리예요. 돈 안 빌리면 저당권 같은 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우리는 현재 3억 채권도 있고 그걸 담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 저당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채권도 있고 그걸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이 을에게 3억을 다 갚았네요. 3억을 변제하면 채권 소멸하죠. 이제 저당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이거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걸 부종성 그래요. 그래서 부종성이란 저당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돈 못 받을까 봐 설정한 거죠. 내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이거 필요 없죠? 이것도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이걸 부종성이래요. 그다음 다시 을에게는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습니다. 우리 A라는 사람에게 이 채권을 넘긴다 그래요. 채권을 양도한다. 채권을 이전한다, 양도한다. 이전한단 말입니다. 그럼 아무 말 없으면 이게 종된 권리죠. 그럼 주된 권리 넘어가면 종된 권리도 이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저당권, 양도, 이전도 여기에 포함시켜요. 판례가. 그럼 A는 채권을 넘겨받고 저당권 넘겨받으려면 저당권 물권이죠. 양도는 법률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둘이 원해서 합니까? 법에서 시켰습니까? 둘이 원해서 하죠. 그럼 법률행위죠? 그럼 뭐 해야 된다?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채권과 저당권을 취득해요. 이처럼 주된 권리가 넘어가면 종된 권리 따라갑니다. 이것을 수반성 그래요. 수반성. 다시 주된 권리 채권이 넘어가면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 함께 따라가요. 이걸 뭐란다? 수반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용으로 하면 봐보세요. 채권이 엄마죠. 엄마가 있어야 자식이 나오죠. 엄마도 없이 자식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엄마가 있어야 자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식을 젖먹이 유아, 태어난 지 3달 된 젖먹이 유아라 생각하세요. 엄마하고 젖먹이 유아예요. 있으면 엄마가 자살하면 나 새끼 같이 죽어요. 엄마가 집 나가면 애 데리고 가죠. 보통 애 데려갑니다. 다시 엄마가 집 나가면 애 데려가요. 이걸 수반성. 엄마가 자살하면 새끼 같이 죽어요. 이걸 부정성이랍니다. 이렇게 시험은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이제 성질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담보물권 반드시 앞에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권 없으면 이거 없어진다가 부정성이고 채권이 양도되면 종된 권리 따라간다. 수반성입니다. 그럼 책으로 오시면 190페이지 양괄호 1번 부정성 있나요? 부정성이란 피담은 채권 뭔지 알겠죠? 담보를 당하는 채권이에요. 반대말인 무담보 채권입니다. 다시 부정성이란 피담은 채권 엄마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담보물권 자식이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엄마가 소멸하면 자식도 함께 죽습니다. 이번 소반성이란 피담은 채권 엄마가 이전 집 나가요. 집 나가면 담보물권 자식도 따라서 같이 집 나가는 성질입니다. 다음 3번 불가분성 보세요. 이제 자 여기서 을은 갑에게 3억 채권이 있죠. 그럼 변제기 때 갑은 3억을 갚아야겠죠. 근데 변제기 때 갑이 2억 5천밖에 못 갚았어요. 2억 5천만 변제했다. 그럼 5천만 원 못 갚았죠. 그럼 우리는 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럼 못 받은 5천만 원치만 경매할까요? 그게 아니고 이 담보물권은 이 돈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다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5천만 원 못 받았더라도 이 목적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어요. 이걸 불가분성. 채권 다 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다 미쳐요. 불가분성이랍니다. 이걸 5천만 원치 어떻게 경매해요? 아파트라면. 그러죠? 전부를 다 경매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불가분성 보세요. 불가분성이란 피담은 채권 전부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 다음 4번 물상대의가 나오죠. 물상대의성 있는데 자 이번에는 갑에게 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우리 갑에게 5억을 빌려주고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이 화재가 났네요. 그래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됐다. 화재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신 이자가 바보가 아니겠죠? 건물이 불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보통 여기에 보험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 들었는가 확인하고 저당 설정합니다. 그래서 화재로 건물이 없어지면 이 건물이 없어져요. 대신 보험금 청구권이 나와요. 보험금 청구권. 그럼 이 돈이 갑에게 가기 전에 우리 이 돈을 압류합니다. 압류해서 저당 목적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이 가치역 변형물을 갑 대신 을이 대신 받아가요. 그것을 물상대의, 물건 이외에 대위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성질을 물상대의 그래요. 그럼 자 동그라미 1번 목적물이 멸실돼선 공용징수가 수용이에요. 수용. 토지라면 토지가 불타 없어질 수 있나요? 뭐 수용당 때 이런 것들. 그럼 수용보상금이 나와요. 수용보상금.
다시 공영지승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그 목적물의 가름하는 금전기타 물건을 취득하게 될 때 그 금전기타 물건에 대해서 담보물권이 존속하는 성질을 말한다. 예컨대 저당권 설치된 건물의 화재 설치된 경우 저당권자 을은 건물이 설치되면서 화재 보험금이 발생했다면 이를 압류 동그라미 압류해서 자신 채권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물권에만 물상대가 인정되므로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 동그라미입니다.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좀 이따 보겠지만 아까 우선 변제권은 법에 써 있는 권리만 있다 그랬죠. 전세권에 써 있었죠. 저당권에 써 있었어요. 근데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법에 안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상대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만 인정돼요. 그래서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에도 자동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1월달 기본서에 다시 정확히 할 겁니다. 여기까지 4가지 성질이 있어요. 이걸 통일성, 공통된 성질이랍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는 오른쪽에 유치권을 먼저 공부합니다. 유치권. 먼저 의회에서 320조 있나요? 자, 1항 보세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시험범위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음수표를 말합니다. 다시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그 다음에 동그라칩니다. 관하여 생긴 동그라미. 관하여 생기는 결련성 그래요. 결련성. 결련이란 얽히고 섞였다 그 말이에요. 관하에 생긴 결련성입니다. 다시 관하에 생긴 채권이 변제액이 있는 경우에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 동그라미 유치가 점유 그 말이에요. 또는 인도거절 그 말이에요. 못 넘겨줘. 인도거절입니다. 못 넘겨줘.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유치하려면 관하에 생긴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 채권이 변제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2항. 전환규정은 그 점유가 동그라칩니다. 불법행위에 동그라칩니다.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다가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다시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2항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유치권을 공부할 텐데 아무튼 11월 10일 일단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하진 않아요. 일단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게 유치권은 약정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약정으로 성립한 게 아니라 이건 법정이에요. 그 320조 요건을 갖추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약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이 법률 규정의 약자입니다.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법이 대부분 강행 규정인데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유치권 인정하지 말자라고 유치권 배제 특약 또는 포기 특약하면 이 특약이 우선해요. 특약 유효라 이때는 유치권 행사보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이렇게 했어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이 약정은 임대차 끝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 상한 청구권 이걸 포기하는 약정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복구를 하게 했거든요. 그럼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약정으로 다 이거 위험다요. 그럼 임차인은 비용 청구할 수 없거든요. 비용 청구할 수 없으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유치권 포기 특약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 정답 이런 게다. 유치권은 이렇게 물권법이지만 임의 규정이요. 법 규정보다 당사자 약정이 더 우선하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럼 유치권은 일단 법조문에서 물건의 관하에 생긴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채권이 변제액이 있을 때 변제 받을 때까지 인도 거절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갑이 의류가 있거든. 옷을 의류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어요. 그럼 세탁소에 옷이 왔죠? 그럼 이 물건의 관하에 생긴 세탁비가 있어요. 다시 물건의 관하에 생긴 세탁비가 있습니다. 그럼 옷은 누구 거죠? 옷은 갑소유죠. 야 갑이 내 옷 내라 그러면 을은 이 돈 안 주면 네 옷 못 줘라고 우리 인도 거절해요. 그러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돈 안 주면 네 옷 못 줘라고 우리 옷을 잡아둬요. 이게 유치권입니다. 다시 갑에게 시계가 있는데 을 수리상에 시계 수리를 맡겼어요. 그러면 시계 을한테 옵니다. 여기서 시계 수선료 수리비가 생겨요. 그럼 시계는 갑소유죠? 갑이 내 시계 내놔 그러면 물건의 관하에 생긴 채권이 있으니까 이 돈 안 주면 너 시계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에서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유치권입니다.
다시 갑에게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카센터에 자동차 수리를 맡겼어요. 카센터에 차가 왔습니다. 그럼 차에서 자동차 수리비가 생겨요. 뭐 500만 원이다. 갑소유 자동차죠. 갑이 내 차 내놔 그러면 물건에 권한이 생긴 채권이 있으니까 이 돈 안 주면 네 차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죠? 둘이 같은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제가 지금 500이 없으니까 3달 후에 보너스 받으면 500 드릴게요. 차 먼저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우리 차 먼저 줄 수 있잖아요. 안 그럽니까?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유치권 포기 특약이에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또 갑이 그래요. 세탁비가 2만 원인데 제가 오늘 돈 안 가져왔네요. 내일 퇴근할 때 드릴게요. 그럼 세탁소 주인이 5초에 안 줘요? 주죠? 줄 수 있죠? 안 줍니까? 안 주면 좀 신용을 잘 사세요.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유치권 포기 특약이에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유치권 포기 특약. 네, 이제 보통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렇게 유치권은 물건에 권한이 생긴 채권이 있으면 그 돈 안 주면 감 너 물건이지만 너 물건 못 줘라고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하는 걸립니다. 그러면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OX 뭐예요? 저 무조건 O 그랬죠? 가능합니다.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 무조건 포함된다 그랬어요.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럴 수 있죠? 우리 카센터에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갑 자동차 가지고 있다가 기스나면 우리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병 주차장에 차를 맡겨놔요. 그걸 임치한다. 물건을 맡겨요. 그래서 차가 주차장 오면 얘가 직접 점유하면서 우리 간접 점유로 계속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 무조건 포함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건물 짓다 말고 공사 중인데 거기 유치권 행사 중 쓰인 거 본 거 있죠. 이럴 수 있지 이제. 갑과 을이 건설 도급 계약을 해요. 건설 도급 계약. 그럼 일 맡긴 사람을 도급인이랍니다. 일 맡아서 공사하는 사람을 수급인 그래요. 근데 만약 이럴 수 있죠? 우리 갑 공사는 따내고 자기가 공사하지 않아요. 밑에 또 시켜요. 이건 보통 이제 하도급 그래요. 얘를 이제 하수급이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우린 여기까지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도급 계약 체결 하면 일 맡긴 사람을 도급인. 그럼 갑이 준 설계도대로 을은 공사를 하는 거죠. 그 자리를 수급인이랍니다. 그럼 도급 계약 체결하면 보통 재료는 갑이 다 대줘요. 갑이 준 재료로 을은 공사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건물을 완성했더라도 누가 준 재료로 건물 지었죠? 도급인이 준 재료죠. 그럼 을이 지었더라도 이 건물은 갑소유로 평가돼요. 왜 그래요? 갑이 준 재료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와 같은 공사금 채권이 있어요. 공사대금 채권 생길 수 있죠. 이건 목적물에 관하에 생긴 채권인데 갑이 계속 준다고 안 줘요. 그러면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에게 인도 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 네 물건이지만 이 돈 안 주면 너 물건 못 넘겨라고 인도 거절하면서 우리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결론성이 중요합니다. 이럴 수 있나요? 갑과 우리 친구인데 우리 갑에게 1,000만 원 빌려줬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채권이 있다. 근데 갑이 이제 돈을 갚아야겠죠. 돈 안 갚으면서 하루 을 만나서 자랑해요. 우리 남편이 1,0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사줬다. 예쁘지 봐봐. 자랑해요. 열받아 안 받아요. 아니 돈 안 갚고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샀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는 갑집 놀러 갔거든요. 갑집 놀러 갔다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길래 갑이 화장실 가는 사이에 우리 가져와 버렸어요. 1,000만 원 발돈 있으니까 1,000만 원 다이아몬드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이 야, 너 내 반지 안 내놔? 그러니까 나 유치권 행사에 가능할까요?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을은 신고하면 절도죄로 구속돼요. 이건 절도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과 다이아몬드가 무슨 결론관계 있나요? 아무 관계 없죠. 가져오면 구속돼요. 절도죄요. 근데 우리 왜 시계를 안 주죠?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 있으니까 안 줘도 돼요. 그게 유치권입니다. 우리 왜 옷을 안 줘요?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 있으니까 을을 안 줘도 돼요. 그게 유치권입니다. 이건 아무런 결론성이 없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론성이죠. 결론성. 그래서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다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임대차 했습니다. 임대차하면 점유자가 누구죠? 점유자. 둘 다. 얘가 직접 점유자, 얘가 간접 점유 그랬죠. 그럼 우리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다가 우리 갑소유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대요.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면 우리는 나중에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 필요비 유익비는 물건의 권하에 생긴 채권입니다.
그래서 갑이 돈 안 주면 우리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 끝났더라도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에게 부동산을 안 돌려주고 우리 계속 점유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필요비나 유익비도 물건의 권한이 생긴 채권으로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이래 인정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다만 만약 갑과 을이 임대차하면서 이런 약정을 했다면 그때는 유치권 포기 특약을 유효합니다. 그때는 을은 갑에게 비용 받기로 포기한 거예요. 그럼 돈 달라고 못하니까 이때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이런 약정 안 했을 때 을은 갑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 원칙과 예외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생활에는 거의 이런 약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칙이 아니에요. 이건 예외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런 약정 했을 때 예외적으로 이게 통합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법조문이 무슨 말인지 사례를 통해 보셨죠? 그럼 밑에 동그라미 1번 세 줄 다 체크하시고 이 동그라미 2번 유치권은 물권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반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물상대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유치권은 법조문 몇 개밖에 없지만 아무튼 기본서 보더라도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인정 안 됩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유치권은 타인 물건을 유치하여 점유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그다음 점유 동그라미 그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즉 유치가 점유고 말이죠. 그다음 양가로 2번 유치권 성립 요건 1번 채권과 목적물의 결론관계 있나요? 기억. 채권이 유치권 목적물에 대해서 생긴 것이다. 즉 유치권에 있어서는 그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과 목적물 간에 결론관계 있어야 한다. 결론관계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 생긴 걸 의미한다. 예컨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한 청구권 가로열고 필요비익비. 다음 공사대금 채권, 목적물에 대한 수리비 채권의 경우에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예들을 칠판으로 다 봐봤죠. 그다음 2번 채권이 변제액에 도래하겠죠. 돈 갚아야 할 수 있어야겠죠. 돈 안 갚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두 줄 체크 읽어보세요. 다음 3번 유치권자의 점유죠. 기억 유치권에서 점유는 적법한 점유해야 된다. 아까 법조문 320조 2항에서 불법행위 떠나셨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 못해요. 그래서 적법 점유해야 유치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럼 잡아보세요. 그럼 불법 점유자는 이자가 비용을 지출했다. 불법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럼 소유자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불법 점유하다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소유자가 돌려줄 때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죠? 뒤에 바로 읽으셨네.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어요. 왜 있죠? 우리가 외웠으니까. 그래 지난주에 외웠어요,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우도록 했습니다. 안 그러면 뭐 도둑놈이 비용을 청구해? 라고 틀린 겁니다. 도둑놈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청구할 수 있지만 이거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이걸 행사 못하는 거지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적법 점유자는 비용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불법 점유자는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지만 단 이걸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 문장 그래서 따라서 불법 점유자는 비용 상한은 청구할 수 있으나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다음 디귿 유치권자 점유는 제3자에게 보관을 맡긴 형태인 간접 점유에 떠나십니다. 아까 평에게 차를 맡겼죠. 이것도 무방 가능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폐지 특약 부존재가 여기에요. 폐지나 포기 약정하면 유효니까 이 특약이 없어야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 4번 보세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임의 규정 떠나십니다.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 폐지 특약은 유효도거나 유효이다. 따라서 유치권이 발생하려면 유치권 발생 폐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 양가로 3번 유치권 효력에서 1번 유치권자 권리 있나요? 기억 유치권자는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유치할 수 있죠? 니은 유치권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이해의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거기까지 보세요. 유치권은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이니까 채무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어요. 다시 유치권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물권이기 때문에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갑이 을에게 수리를 맡겼거든요. 괜히 지워버렸네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 수리비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시계는 병소이거든요. 병소의 시계를 갑에게 3일간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시계 수리를 맡긴 겁니다. 그럼 을은 수리비 채권자죠. 수리비 채권자. 그럼 누가 수리 맡겼어요? 갑이 맡겼죠. 그럼 갑이 수리비 채무자입니다. 맡겼으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 미안하지만 제3자예요. 소유자지만. 수리 맡긴 자 아니죠? 얘는 제3자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갑이 시계에 내놔 그러면 이 돈 안 주면 시계에 못 주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병이 와서 사실 그 시계 내 거거든. 내 시계에 내놔 그래도 이 돈 안 주면 시계에 못 주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치권은 제3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 또는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는 막강 권리입니다. 이 사례에서 얘가 제3자가 됩니다. 수리 맡긴 자가 아니니까 소유자지만 이렇게 아무튼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유치권자 의무가 있나요? 기억. 유치권자는 내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내 물건이 아니죠. 그럼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모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유치권자는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무가 아니라 선관 주의무를 부담한다. 선관 주의무란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디귿. 유치권자가 선관 주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갑이 을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겼죠. 수리비에 갑이 못 주고 있으면 을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을은 자동차를 내 재산보다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근데 우리 막 자동차를 자기가 타고 다녀요 밤에. 그러면 갑은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해서 차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 소중하게. 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유치가 점유 그 말이죠.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아까 소멸한다 그랬죠. 예, 소멸사입니다. 아니 죄송한데요. 죄송해요. 아까 동그라미 2번이죠. 다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에서 기억과 디귿 보셨나요? 그 다음 양가로 4번 유치권 소멸.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죠. 그럼 1번 엄마가 죽으면 유치권 자식도 죽어요. 3번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무슨 의미인가? 일단 아까 이 사례를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저당권 나옵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은 점유예요 안 해요? 유치가 점유 그 말이죠. 단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책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유치가 점유 그 말이라 목적물을 점유하지만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구마실 저당권은 완전히 달라요.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단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저당권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3억을 빌린다. 그럼 채권자는 혹시 못 받을지 모르니까 뭔가 담보가 있으면 좋겠죠. 그럼 갑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을에게 담보로 맡기는 계약합니다. 그걸 보통 저당권 설정 계약 그래요. 갑과 을이 저당권이라는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럼 계약은 법률행위죠. 저당권은 물권이에요. 이처럼 우리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한다? 등기익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이자 약정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럼 갑이 만약에 변제기 때 돈 다 갚으면 을은 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되죠. 대신 그동안에 이자 수익을 노렸죠. 근데 갑이 돈을 안 갚네요. 그럼 을은 목적물 경매에서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돈 못 받을까 봐 설정해뒀다가 갑이 돈 잘 갚으면 그동안 이자 수익을 취득하고 이거 없애주면 돼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에서 목적물 경매에서 경막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살 때 3억 대출 받았어요. 은행 앞으로. 그럼 이 아파트 은행이 와서 사용합니까? 내가 사용합니까? 내가 사용하죠. 이렇게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잖아요. 단 돈 안 갚으면 경매에서 우선 면제만 받는 겁니다. 이게 저당권이에요. 그럼 자 갑이 3억 대출 받아서 아파트 샀죠. 근데 자기가 살지 않고 A에게 임대차 있네요. 그래서 A에게 매달 월세가 차임, 월세가 나와요. 그럼 이 월세를 은행이 가져갑니까? 갑이 가져갑니까? 갑이 가져가죠. 이처럼 은행은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 과실에 손댈 수 없어요. 저당권은 과실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 월세를 누가 가져가요? 법정 과실을. 갑이 가져가지 은행이 가져간 거 아니죠. 이처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은 목적물에 생긴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과실은 이 채무자가 취득해요. 이게 저당권입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봤어요. 그럼 자 193페이지는 이제 1번 의의 및 법적 성질 있나요? 그럼 356 줘볼게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동그라미 제3자.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이렇게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있다고 써 있죠. 이렇게 법에 써 있는 권리만 있다 그랬어요. 그럼 제3자의 또 하나 쳤네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내 부동산을 저당 설정하죠. 그죠? 사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내 부동산을 저당 설정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보통 그러겠지만 이제 갑이 은행에 찾아가서 3억을 대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은행이 담보 있나요? 그래요. 담보 있나요? 갑이 없는데요. 그래서 갑이 신용대출도 안 돼요. 그럼 은행 직원이 뭐랄까요? 담보가 없대요. 3억 빌 담보가. 은행 직원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대출 못 받으니까 가라 그럽니까? 대부분 그래요. 근데 유능한 은행 직원은 안 그래요. 연봉 1억 이상 버는 대출 직원 안 그럽니다. 혹시 친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 있나요? 물어봐요. 아, 우리 형이 돈 좀 많아요. 그 사람 은행에 데려만 오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갑 형이 이제 형 은행에 잠깐 와보래 들어가요. 그럼 요즘은 이 애가 안 꼬셔요. 직원이 다 꼬십니다.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꼬셔요. 그래서 3억은 갑이 올리고 잘 꼬셔가지고 거의 홀린 상태에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거의. 나왔을 때 내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선수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내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해버립니다. 큰일 난 놈이죠. 거의 이용감. 그죠? 그래서 은행 앞으로 저당권 딱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은행이죠. 그죠? 채무자는 갑이죠. 돈은 갑이 사용하고 병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갑인데 얘는 채무자가 아니지만 내 물건으로 이렇게 저당권 같은 보증만 쓴 사람이죠. 이자를 물건으로 보증했다 해서 물상보증이랍니다. 물상보증, 물건으로 보증 샀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얘는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채무자 아니에요. 얘는 앞으로 물상보증이 나오면 채무자 아니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거의 이용감이에요. 그래서 제3자의 동원하셨죠. 그 자를 뭐란다?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네 줄만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자 시옷 설정자와 저당권자의 동그라미 두 개 칩니다. 첫째 동그라미가 저당권 설정 계약 동그라미시고 그 뒤에 저당권 설정 등기 동그라미. 등기로 발생하는 약정 담보물권이 원칙이 예컨대 갑이 을은행부터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 건물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한 경우 채무자 갑을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 채권자 을을 저당권자합니다. 다음 3번 저당권은 아까 통일성이 다 있어요.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저당권 객체가 있나요? 1번은 민법 동그라미 민법.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법 공부 안 해요. 부동산 학개론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민법상 딱 세 가지예요. 저당권 객체가 부동산 동그라미 토지건물.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딱 세 가지입니다. 지역권 X. 지역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민법상 저당권 객체는 딱 세 개예요. 부동산과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딱 세 개입니다. 왜 지역권은 저당권 설정 못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요? 왜 지역권은 저당 설정 못할까요? 법에 안 써 있으니까. 항상 물권은 법정지, 법에 정해진 대로. 지금 여기는 없지만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법에 써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 그런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항상 물권 법정지.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정답 한 2번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세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194페이지입니다. 이제 중간에 양괄호 6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가 있나요? 예, 358조가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저당권 효력 범위입니다. 자, 법조문 보세요.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동그라미 칩니다. 부합된 물건 동그라미. 부합된 물건. 그 다음 뒤에 종물 동그라미 칩니다. 종물 위에 써보세요. 종된 권리라고. 종물 위에 종된 권리. 따라다닌 물건 권리란 말입니다. 여기에 미친다 그랬죠. 다시 저당 설정하면 저당권은 부합된 물건, 부합물과 종물 또는 종된 권리에 미칩니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이 약정 특약이에요. 설정이 뭐다? 약정 특약. 약속. 다시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다. 근데 원래 미칩니다. 다음 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원래 저당권은 과실이 아까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359조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동그라미 칩니다. 압류 후. 원래는 안 미쳐요. 근데 압류 있은 후. 압류 후에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까지. 이게 원래는 안 미쳐요. 근데 언제 미친다? 압류 후에만. 압류 후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즉 부합물과 저당 부동산 종물에 미친다. 그랬죠?
그다음 동그란 3번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또 작년에 정답으로 나온 거 이거 거의 아무튼 해마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토지 건물이 있다면 이 토지 건물의 첫째 저당권이 나왔거든요.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두 번째로 시간축 두 번째 부합된 물건이 나오거나 또는 종된 물건이 나오거나 또는 종된 권리가 나와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한 된 다음에 나오더라도 시간축이 두 번째 나왔죠. 그러더라도 저당권 여기까지 무조건 다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경매하면 경락이는 이걸 전부 다 취득해요. 그러니까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란 한마디로 이게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 60kg면 내 몸이 살이 찐 거예요. 살이 10kg 쪘어요.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느는 건 살밖에 없어요. 맨날 앉아 계시니까. 실력은 별로 안 늘어요. 살은 쭉쭉 늡니다. 그래서 내 몸이 60kg에 10kg 쪘다 해보세요. 이거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꼬집으면 아파요. 내 살이 이거. 그래서 부동산의 부합물, 종물, 종된 걸 다 미쳐요. 원칙적으로. 꼬집으면 이거 더 아파요. 예를 들면 갑이 1층짜리 건물 지었거든요. 우리 1층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을은행의 저당권자. 그 다음에 갑이 2층을 증축했다 해보세요. 세 번째 갑이 증축했다. 그럼 이 증축 부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층과 독립성이 인정되거나 1층과 독립성이 없거나. 그럼 독립성이 인정되면 2층만 별도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1층과 독립성이 없단 말은 1층에 그냥 속해버린 거예요. 즉 배가 나온 거예요. 살이 찐 겁니다. 그러면 2층, 1층에 딱 부합돼 속해버립니다. 그걸 부합 그래요. 결국 하나의 물건이 됐다고 말해요. 그럼 저당권은 2층에 미쳐야 미쳐요? 당연히 전부에 다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물건을 경매하면 경락인은 2층 전부 다 취득해요. 저당권은 부합물에 다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에 저당권이 나왔네요. 저당권자 을. 그럼 이 저당권은 건물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이건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 부동산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토지만 미쳐요. 왜냐하면 건물은 독립된 물건이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미쳐 이건. 이게 이제 작년 정답이었어요. 갑소유 토지를 을이 빌렸어요. 을이. 토지 지상권을 설정했거나 또는 토지 임차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갑토지를 빌려서 우리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을 건물은 자기 토지 있나요? 타인 토지 있나요? 타인 토지 있기 때문에 그 타인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종된 권리가 있는 겁니다. 내 땅이면 필요 없겠죠? 타인 토지니까 필요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자 A는 이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까지 저당권은 이렇게 효력이 다 미쳐요. 그래서 만약 A가 돈 못 받아서 A가 경매해서 B가 경락받으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과 이것과 함께 취득합니다. 그럼 B가 이거 가지고 갑토지를 사용하겠죠? 이렇게 종된 권리에 다 미친다가 작년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내 살이 찐 겁니다. 그럼 당연히 꼬집으면 이렇게 아파요. 다 미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책에 이제 질문 밑에 동그라미 3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대지 사용권인 지상권, 전세권, 토지 임차권에 당연히 미치고 이 말이에요. 여기 당연히 미친다. 당연히 미치고 그다음 건물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이들 권리를 다 취득합니다. 다음 4번 저당 목조물에 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 권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저당 부동산에 아까 압류 후에 미친다 그랬죠?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 오른쪽 오시면 지금까지 일반 저당권 보셨죠? 근데 우리 실생활에는 저당권과 근저당권 뭐가 더 많나요? 근저당권이 훨씬 많고 저당권은 실생활에 거의 없습니다. 다 근저당권이에요. 왜냐하면 자세한 건 이럴 때 아시겠지만 은행 입장에서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이 은행이 훨씬 유리해요. 은행에게. 은행이 채권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힘이 없잖아요. 은행에 대출 받으려면 은행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당권보다 근저당이 훨씬 유리해요. 은행한테. 그래서 실생활은 저당권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근저당권은 저당권하고 성질이 유사한데 다른 게 몇 개 있거든요. 그 몇 가지 다른 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법조문이 나오죠. 357조 1항 보세요.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 동그라미 칩니다. 최고액 동그라미. 채권 최고액입니다.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2항 전화 경우의 채무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그럼 자 근저당권은 이런 경우를 가정에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딱 우리 가백에 3억을 딱 빌린대요. 3억. 그럼 채권이 딱 확정됐죠. 이 확정된 채권을 해서 원래 저당권이 나왔어요. 저당권.
근데 이번에는 우리 갑에게 돈 빌려주는데 채권액이 얼마일지 몰라요. 채권이 계속 증감 변동해요. 채권이 얼마일지 특정할 수 없다. 이런 채권이 얼마일지 특정 없을 때 이걸 대비해서 나온 게 근저당권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갑이 있고 우리 예를 들면 신발 공장 본사요. 신발 공장 본사. 갑이 전국에 있는 대리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발을 외상으로 대주죠. 둘이 물품, 신발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신발 외상으로 대주면 소비자에게 판 돈을 조금씩 갖고 다시 외상으로 대주면 소비자에 팔아서 조금씩 갖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전국에 있는 대리점들이 2달 동안 돈 안 갚아오세요. 그럼 본사 망해버립니다. 그럴까봐 채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는데 내 채권이 지금 현재 얼마일지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외상값이 계속 증감 변동하죠. 그 불특정 채권을 위해서 은행은 근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취득해요. 이때는 아까 동그라미 친 거 반드시 채권 최고를 정해야 돼요. 즉 을은 이 신발 외상대금에서 이 부동산으로 얼마까지만 담보한다고 그걸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3억이라고 정했다 해보세요. 채권 최고에. 그리고 이 시가를 5억이라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을은 신발 외상대금으로 갑이 돈을 갚으면 여기서 3억까지만 할당받는 겁니다. 3억까지만 담보를 받아요. 그런 것을 근저당권이랍니다. 그럼 근저당권도 등기래야 등기. 소유자가 갑소유 부동산이라면 등기불구에 근저당권이라고 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최고액 3억을 꼭 적고 나머지 기타 사항도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을은 근저당권을 취득한다. 자 그럼 이제 을이 외상대금 대주고 조금씩 받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갑에게 외상 신발을 만약에 7천만 원 보내서 갑빚이 현재 7천만 원이에요. 또 1억 한 2천 보냈어요. 현재 갑빚이 1억 9천이에요. 근데 갑이 장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벌었네요. 돈 다 갚아서 채무가 0이 됐어요. 또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주고 실환되고 또 뭐 1억 5천 이렇게 계속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채권액이 계속 증감 변동해요. 그러니까 얼마일지 알 수 없죠. 이런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근저당권이에요. 그럼 이걸 수직선을 그려보면 근저당 설정할 때는 결산기를 꼭 정해야 할까요? 근저당 설정할 때 결산기 정의한다. OX 뭘까요? 보통은 정합니다. 근데 근저당 설정할 때 언제 한 번씩 돈 다 정산하자고 결산기 정의한다. OX 뭘까요? 네? O라고 하고 싶죠? 근데 O면 저 인간이 안 물어볼 것이고 글 다 찍으면 틀려요. X입니다. 아까 나 외웠잖아. 기간 정의하다 무조건 틀렸다고. 기간 정의하다 무조건 틀렸어. 안 정해도 돼요. 안 정해도 됩니다. 아, 간을 안 써서 모르구나. 결산 기간이요. 안 정해도 돼요. 안 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외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근데 보통은 정합니다. 근데 꼭 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2년마다 한 번씩 돈을 다 털기로 했다 해보세요. 이제 수익선 자 그려볼게요. 뭐 부동산 학개론 다니고 무슨 또 민모션에 수익선 나오네. 그래서 학개론 시간에 그래프에 질렸죠. 아직 그래프 한 번도 안 했나요?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을 채무액이라고 보면 이게 엄청 쉬워 이건. 자 결산기를 딱 2년 정해놔서 2년마다 한 번씩 돈 털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저 X 부동산으로 을은 3억이라는 채권 최고액을 딱 정했어요. 3억. 즉 갑이 돈 안 갚으면 을은 이 부동산에서 3억어치만 우선 매질 받는 겁니다. 라고 3억이라고 외부에 지금 알려둔 거예요. 그럼 갑 빚이 7천에서 1억 9천 넣었다가 일시적 0이 돼요. 그러다가 1억 1억이 막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2년에 한 번씩 결제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2년 딱 됐을 때 갑 빚이 2억 5천이라면 갑은 을에게 2억 5천 갚아야 돼요. 갑이 못 갚으면 을은 경매에서 저 부동산에서 2억 5천만큼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면제. 근데 만약에 2년 된 째 이렇게 있다 해보세요. 이렇게 4억. 그럼 2년째 되는 날 갑이 돈 다 갚기로 했는데 한 번씩 2년째 되는 날 갑 빚이 얼마입니까? 4억이죠? 그럼 갑은 4억을 다 갚습니다. 갚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갑이 못 갚으면 을은 저 X를 경매할 수 있죠. 경매하더라도 을은 이것까지밖에 못 받아요. 우선 면제. 그게 채권 최고입니다. 을은 분명히 외부에 나는 저 X로 3억까지만 우선 면제 담보한다고 이미 공시했거든요. 그러면 을이 받아야 할 돈이 4억까지 늘어나서 을이 경매하더라도 을은 여기까지밖에 우선 면제 못 받아요. 그럼 1억은 을은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경매에서 10원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우선 면제를 딱 공시한 이유가 아니 채권 최고액 공시한 이유가 나는 저 부동산은 여기까지만 우선 면제 받는다고 알리는 겁니다. 그래야 또 밑에 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뭐 저당권자평 뭐 채권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을은 저 X에서 3억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비용보다 늦게 받는 겁니다. 이렇게 채권 채굴을 알리는 겁니다. 저 부동산에서 얼마까지만 우선 변제 받는다라고 그 마지노선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갑채무가 노란색 넘어가기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게 근저당권입니다. 이 증감 변동한 채권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법조 밑에 양과를 본 의의 특징 보세요. 1번. 계속적 거래 관계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가로쳐 보세요. 최고액 한도 내에서 가로칩니다. 다음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란다. 양과로 2번을 보세요. 근저당 설치 등기. 1번은 동그라미 칩니다. 크게 쳐보세요. 근저당이라는 취지 동그라미. 다시 근저당이라는 취지 동그라미. 그리고 채권 최고액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을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봐보세요. 이게. 채권 최고액 등기돼 있나요? 채권 최고액 등기돼 있죠? 그 다음 근저당이라는 취지 등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돼 있어요. 이 글자 쓰란 말이 이거 근. 안 쓰면 그냥 저당권이에요. 근저당 취지 적으란 말이 근 쓰란 말 근. 그래야 제3자가 근저당이 아니까. 그게 근저당의 취지입니다. 다시 1번.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다만 이자는 최고액 중에 당연히 산입된 것이므로 별도로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의무적 사항이므로 즉 안 적어도 돼요. 안 정해도 된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까지. 그러니까 기간 안 중요하니까 안 정해도 되고 등기부에 안 적어도 돼요.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라고. 그 다음 페이지. 양과로 3번. 피담보 채권이 계속 증감 변동하다가 언젠가 확정돼야지 갑이 그 돈을 갚겠죠. 그러면 아무 일 없으면 이 결산기가 도래하면 갑 채권이 딱 확정이 돼요. 이렇게. 갑은 2억 5천 갚으면 되고 이때 갑은 4억 갚으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확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피담보 채권은 설정 계약에서 정한 결산기 도래, 즉 2년에 한 번씩 돈을 다 정산하기로 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근저당권 존속기간 만료. 이 계약이 완전히 다 끝났대요. 또는 기본계약 해지, 신발 공급계약을 그만두기로 했다. 등으로 확정되며 확정되면까지 사선을 딱 끊어보세요. 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3억으로 확정됐다. 이제 계속 증감 변동하다가 만약에 3억으로 확정됐어요. 확정되면 이제 일반 저당권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채권이 확정되면 이제 뭘로 바뀐다? 일반 저당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3억만 갚으면 돼요. 확정되면 확정 후에는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저당권이 좀 어려워졌죠? 오늘 아무튼 저당권은 한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만 맞추면 돼요. 한 문제는 아주 쉽고 한 문제는 아주 어려워요. 한 문제 맞추면 됩니다. 한 문제는 다 줘요. 그냥 맞추라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저당권과 근저당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계약법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